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나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아주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질문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럼에도 이 질문에 굳이 답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질문을 바꿔보죠.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이 질문 역시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주의 탄생은 다양한 입자와 에너지의 탄생일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물어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현대의 과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우주의 운명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빅뱅 이전의 시나리오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그 전에 빅뱅 우주론이 무엇인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주론의 표준 모델은 우리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작은 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이 점은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고 그 즉시 풍선처럼 아주 빠르게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전부터 많이 들어온 빅뱅이라는 사건입니다. 빅뱅은 점 안에 있던 공간을 단순하게 확장시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공간은 빅뱅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커지게 되었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빅뱅 이후 기하급수적인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공간은 아원자의 크기에서 축구공만한 크기로 확장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약 10의 마이너스 32제곱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빅뱅 이후 약 1초가 지난 뒤 우주는 10억의 4제곱배만큼 커졌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질 만큼 충분히 냉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간에 걸쳐 이 입자들 중 일부는 서로 융합되어 중수소, 헬륨 및 리튬의 핵을 만들어냈죠. 이 시기는 최초의 핵 합성의 시대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알아낸 빅뱅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우주는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냉각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주는 입자들로 가득한 플라즈마 상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투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에 의해 이동할 수 없었던 빛은 드디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통해 그 당시 빛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나서 처음 등장했던 빛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형성되기 전까지 우주에서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이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우주의 초기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초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가장 성공적인 두 물리이론, 즉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델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하들의 분포,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패턴, 원시 원소의 관찰을 통해 우주의 처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두 가지의 이론을 사용하여 우주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지만 빅뱅 이전으로는 갈 수 없었는데요. 빅뱅 이전의 시기, 즉 우주가 무한한 밀도로 밀집되어 있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려면 다른 이론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표준 이론과 상대성 이론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이론 같은 거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소개할 모든 시나리오들은 기존의 입자 물리학 또는 우주론의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식으로든 이론 물리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소개할 시나리오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우주의 운명입니다. 우주는 영원히 팽창되어 결국 먼 미래에는 우주의 모든 활동이 중단될 수 있을 정도로 물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는 점점 추워져 그대로 멈춰버리게 될지도 모르죠. 이것이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우주의 운명인 열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가능성은 우주가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하게 되는 빅크런치 가설입니다. 이것은 빅뱅과 매우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반대의 사건입니다. 우주가 계속 수축되면서 밀도가 높아지고 분자, 원자, 핵은 스포의 상태가 될 정도로 아주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설명할 이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우주가 빅크런치 상태에 도달한 후 다시 확장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빅뱅을 만들고 새로운 주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디어가 맞다면 우주는 빅크런치와 빅바운스를 통해 영원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끈 이론과 같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표준 모델을 통합하려는 몇몇 이론들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차원을 넘어서는 고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 가지의 차원을 넘어서는 차원, 즉 4차원 이상의 차원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론가들은 차원들이 작은 크기로 축소화되어 있거나 입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이 우리 차원을 넘어서 다른 차원으로 침투할 수 없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4차원의 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우주론에서는 4차원의 우리 우주가 또다시 5차원 이상으로 이루어진 고차원 우주에 속해 있고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고차원의 우주에서 4차원의 우주를 볼 수 있다면 마치 극장에서 스크린을 통해 영화를 보는 느낌일 겁니다. 이러한 유형의 우주를 막 우주라고 합니다. 이 우주론에 따르면 최대 11차원으로 이루어진 우주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4차원의 우주가 무수히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우주의 입자들은 이러한 막에 의해 다른 차원의 우주로 이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차원에 있는 우주 역시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막끼리 서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막끼리 충돌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의 우주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기존 우주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영원한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제안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은하의 분포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관찰하여 우주 초기의 인플레이션을 검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한번 시작되면 양자 요동으로 인해 절대로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우주는 텅 비어있는 공간으로 보이지만 항상 물질과 반물질이 요동치며 서로를 상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균형이 발생하면 빅뱅이 발생해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불균형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완벽한 우연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또 다른 우주가 인플레이션 안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으며 그중 하나가 우리의 우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우주는 인플레이션 우주에서 하나의 거품 덩어리일 뿐이라는 거죠. 이러한 시나리오를 영원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며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어 기하급수적으로 공간이 영원히 팽창됩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우주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우주에는 별, 행성 또는 지적 문명의 발달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우리의 우주와 전혀 다른 물리적 법칙이 적용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와 같은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우주도 역시 많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셨나요? 이처럼 과학자들은 우주의 운명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나리오들은 단순히 상상으로 만들어낸 판타지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과학적 근거를 모두 가지고 있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끝날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론이 언젠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한 시나리오 중 하나가 나중에 우리 우주의 탄생 이론으로 교과서에 등장하게 될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나리오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우주는 빅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하나의 이론이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만큼 빅뱅을 지지하고 있는 증거들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빅뱅은 그 이름만큼이나 우주에서 가장 강렬한 사건이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빅뱅의 순간에도 커다란 소리가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압력파만 소리로 인정한다면 없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즈마를 통해 전파되는 압력파까지 포함시킨다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사실 극초기의 우주는 기체가 아니라 플라즈마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빅뱅에 의해 만들어진 압력파는 플라즈마를 이루고 있는 이온과 전자를 진동시켰는데요. 이렇게 진동된 이온과 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음파와는 약간 다른 형태의 음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플라즈마를 매개로 하는 음파를 가리켜 이온 음파라고 합니다. 이 이온 음파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시키면 소리가 될 수 있죠. 사실 소리라는 것도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진동을 우리가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이러한 이온 음파도 소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질이 없는 우주에서는 그 의미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이온 음파는 빅뱅이 남겨놓은 흔적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과학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빅뱅의 흔적에서 이온 음파를 수집했었는데요. 그리고 이 이온 음파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환하는데 성공했었습니다. 과연 빅뱅은 어떠한 소리를 남겨놓았을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빅뱅이라는 이름 때문에 거대한 폭발음 같은 소리를 기대했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빅뱅의 소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높은 톤으로 시작하다가 뒤로 갈수록 늘어지면서 점점 낮아지고 있었는데요.
이는 우주가 냉각되고 팽창하면서 음파의 파장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리는 원본 음파를 100세틸리온 배로 증폭시켜서 만들어낸 소리입니다. 참고로 100세틸리온은 우리말로 100자라고 하며 100 뒤에 24개의 0이 붙습니다. 소리를 이렇게까지 증폭시킨 이유는 이 음파가 우리의 청각으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극히 낮았기 때문이죠. 암튼 빅뱅이 만들어낸 음파는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소리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소리는 빅뱅이 만든 진짜 소리는 아닙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질되기도 했겠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소리는 빅뱅에 가장 근접한 소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소리는 유일하게 남겨진 빅뱅에 가장 근접한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빅뱅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약 138억 년 전 우리의 우주는 거대한 폭발로 생겨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우주의 이전, 즉 빅뱅 이전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을까? 사실 우리는 빅뱅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그것이 매우 밀도가 높았었고 또 매우 빠르게 밀도가 낮아졌다는 것뿐이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이론 물리학자인 션 캐롤 박사는 빅뱅은 우주의 한 지점이 아니라 시간 속의 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약 138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떨까요?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매우 뜨거운 높은 밀도에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시점, 즉 양자와 중성자가 충돌하고 서로 합쳐질 수 있을 정도로 우주가 식어가고 있었을 때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가 첫 1초 동안 팽창이라고 불리는 지수 확장의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팽창은 시공간의 구조를 매끄럽게 만들었고 오늘날 물질이 우주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죠. 그렇다면 빅뱅 이전은 어떨까요? 빅뱅 이전의 우주는 초고온과 고밀도로 밀집된 물질들이 무한히 뻗어있는 상태였으며 어떠한 이유로 빅뱅이 일어날 때까지 꾸준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초고밀도의 우주는 양자 역학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빅뱅 이전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다른 무언가가 존재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가능성은 빅뱅이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대칭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빅뱅 이전의 우주가 지금의 우주와 생김새는 동일하지만 미래가 아닌 과거로 향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엔트로피의 증가 또는 증가하는 무질서는 본질적으로 시간의 화살이라고 캐럴 박사는 말합니다. 그래서 빅뱅 이전의 우주의 시간은 현대 우주의 시간과 반대로 흘렀고 우리의 우주는 결국 과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빅뱅 이전인 거울 우주의 특성이 현대 우주의 특성과 정반대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슬로는 옥스퍼드 과학 블로그에 분자와 이온의 비대칭은 현재 우주의 것과 정반대의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빅뱅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 아니라 이전의 우주가 수축된 뒤 다시 팽창했던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 빅바운스 개념은 우주가 확장 축소를 반복함에 따라 빅뱅이 무한히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캐럴 박사는 팽창하고 있는 우주가 왜 다시 수축하게 되고 낮은 엔트로피 상태로 되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죠. 또한 2004년 물리학자들은 어쩌면 우리의 우주가 과거의 우주의 시공간이 찢어져서 생겨난 자식 우주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핵이 붕괴하는 것과 비슷한데 핵은 붕괴할 때 알파나 베타 입자를 뱉어냅니다. 부모 우주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입자 대신 아기 우주들을 무한히 내뱉게 되죠. 이 아기 우주들은 말 그대로 평행한 우주이며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빅뱅은 스티븐 호킹 박사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빅뱅 이전은 관측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죠. 박사는 이것을 가리켜 무경계 제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은 유한하지만 이들은 시작과 끝 등의 어떠한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는 유한하지만 그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호킹 박사는 빅뱅 이전의 사건은 관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론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그냥 빅뱅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빅뱅의 순간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소 엉망진창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벌써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말합니다. 아직 조사해볼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연구해볼 가치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빅뱅은 지금의 우주죠. 우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빅뱅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이외에도 다양한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이 비밀을 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시작점, 빅뱅. 우주는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에 의해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암흑물질이 빅뱅 이전에 존재했을지도 모른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빅뱅 이론의 입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빅뱅 이전에 존재했었던 별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지구에서 약 2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고대의 항성 HD 140283, 일명 무드셀라라고 불리고 있는 이 별이 빅뱅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립 천문학회의 물리학자 로버트 매튜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몇 가지 결과는 우리 우주가 이 별보다 더 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여 우주의 나이를 계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이 결과는 물리학의 핵심 이론인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 도출된 것이라서 물리학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하워드 본드 교수팀이 허블 망원경을 사용하여 무드셀라의 나이를 측정해본 결과 145억 년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무드셀라는 지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정값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무드셀라는 철의 함유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철이 우주에서 흔한 물질이 되기 이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별이 우주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일까? 사실 문제는 이 별의 나이가 아니라 빅뱅 이론 자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은하계의 천체들이 지구에서 멀어지면서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여 우주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2017년에 두 중성자별의 충돌을 관찰하여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다시 계산해본 결과 기존의 속도와 많이 다르다는 점이 발견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주의 나이를 새롭게 계산해봤더니 그 나이가 무드셀라의 나이보다 훨씬 더 어렸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설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매튜 박사는 불가능한 것을 생각해내야 할 때가 왔는지도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주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빅뱅을 상상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상상해야 할까요? 어쩌면 빅뱅 이론을 거부해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얼마 전 우주를 뒤흔드는 강력한 폭발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폭발은
이전에 기록된 가장 강력한 폭발보다 5배나 더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했죠. 강력한 폭발 에너지는 마치 산 정상을 날려버리는 거대한 화산 폭발처럼 주변의 뜨거운 가스에 부딪혀 거대한 구멍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폭발은 지구에서 약 3억 6천 광년 떨어진 뱀 주인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폭발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공동벽이 발견되었죠. 이 공동벽의 발견을 통해 그 주변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공동벽을 만들어낸 폭발이 뱀 주인 자리 주위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폭발은 최소한 5 곱하기 10의 54제곱줄의 에너지를 만들어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참고로 인류의 연간 총 에너지 소비량은 6 곱하기 10의 20제곱줄입니다. 과학자들은 블랙홀에 공급되는 가스가 갑자기 급증하여 이러한 폭발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공동벽의 일부일 것으로 보이는 이상하게 구부러진 모서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폭발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확신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추정 에너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유럽의 XMM 뉴턴 우주망원경과 호주의 머치슨 광대역 망원경, 인도의 거대 미터파 전파 망원경을 추가로 동원하여 전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총 4대의 망원경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곡선 형태의 모서리가 정확히 재확인되었으며 곡선의 모서리와 밀접하게 접해 있는 거대한 전파 방출의 휘어짐이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과학자들은 블랙홀의 폭발이 전자를 거의 빛의 속도로 가속시킬 때 이러한 전파 방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쉬운 예로 음료에 빨대를 꽂고 바람을 불어넣으면 빨대 끝에서 거품이 일어나게 되는 것과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튼 이를 통해 이 곡선의 모서리가 거대한 폭발에 의해 형성된 공동벽의 일부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죠. 이것은 전례가 없는 수준의 폭발이 이 근처에서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은하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폭발보다 수십만 배나 더 강력한 폭발이었죠. 그리고 이전 기록이 보유자였던 MS0735.6 플러스 7421 은하의 폭발보다 약 5배나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관측에는 사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가 한 영역의 전파 방출만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블랙홀에 의한 폭발이 정말 맞다면 두 영역의 전파 방출이 감지되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블랙홀 제트는 두 방향으로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과학자들은 다른 영역의 전파 방출이 블랙홀 제트에 의해 은하단 바깥으로 휩쓸려 나가 희미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이 전파 방출도 감지될 겁니다. 어쨌든 이 폭발은 수억 년 전에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현재는 거의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과학자들은 관측 안테나의 수를 2배로 늘려 더 많은 우주의 폭발을 관측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오래된 폭발의 흔적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생겨났습니다. 아주 뜨겁고 무한한 밀도를 가진 한 점에서 시작되었죠. 이를 빅뱅이라고 하며 천문학계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다양한 흔적들이 우주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점은 어떻게 해서 지금의 거대한 우주로 변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주가 생겨나게 된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은 그 이름처럼 어떠한 물질의 폭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주를 커지게 만든 최초의 사건으로 공간 자체의 매우 빠른 팽창을 의미하죠. 우주는 매우 뜨겁고 밀도가 매우 높은 단일 점에서 팽창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첫 번째 순간을 알아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과학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에서 관찰되고 있는 아주 오래된 빛을 말하며 우주 전체에 걸쳐 널리 퍼져 있죠. 과학자들은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분석하여 우주의 나이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약 10의 마이너스 32제곱초 정도? 이 시간은 우주가 시작된 시간입니다. 이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 우주는 아주 빠른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최소한 처음 크기의 10의 78제곱배 이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주는 계속 팽창해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밀도와 온도는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죠. 또한 우주의 팽창 속도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에서 첫 번째 물질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물질은 우주가 탄생하고 최대 3분 이내에 만들어졌습니다. 쿼크를 비롯해서 양성자와 중성자 등의 기본 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충돌하여 수소의 동위 원소인 중수소의 핵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중수소의 핵들은 헬륨의 핵이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물질들이 생겨나던 시기에도 우주는 여전히 어두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빅뱅 이후 38만 년이 되기까지 우주의 온도는 여전히 매우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입자들은 밀도가 매우 높은 불투명한 플라즈마의 형태로 뭉쳐져 있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발생된 빛들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과연 우주에서 최초의 빛은 언제쯤 등장하게 될까요? 우주가 탄생한 지 38만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주는 핵과 전자가 결합되어 원자를 형성할 만큼 충분히 냉각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결합으로 인해 마침내 우주는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빛들이 하나씩 빠져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방출된 최초의 빛은 오늘날 우주 배경 복사로 남아 우리에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별들이 생겨나기 전까지 우주의 어둠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빅뱅 이후 약 4억 년이 지나서 마침내 우주는 암흑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우주에 퍼져있던 가스들은 서로 모여서 덩어리를 이루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뭉쳐져 점점 거대해진 가스 덩어리들은 자체 중력에 의해 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최초의 자외선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외선은 등장과 함께 주변에 있던 중성수소 가스를 제거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우주는 점점 더 투명해져 갔으며 자외선은 우주 공간으로 더 멀리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별들은 하나씩 모이게 되어 은하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대략 5억 년 이상 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쩌면 더 빠르게 완성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우주 진화적 관점에서 이 시기를 제2혼화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주에는 더 많은 별들과 은하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기에 생겨난 별들을 가리켜 1세대 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주 초기의 별들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우주 탄생의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동안 단 한 개의 1세대의 별도 발견하지 못했죠. 그런데 얼마 전 129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1세대로 추정되는 별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이 별이 1세대로 판명된다면 초기 우주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마도 우리의 태양계는 태양 성운이라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태양 성운은 중력에 의해 서서히 붕괴되면서 점점 납작해지고 또 빠르게 휘전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물질들을 더 많이 끌어당겨 결국 태양이라는 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태양은 가장 최근에 생겨나게 된 3세대 별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형성될 때 남겨진 물질들은 그 주변에서 다양한 행성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쩌면 우주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물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다양한 은하에서 별들의 이동 속도를 관찰해 왔었는데요. 처음에 과학자들은 은하 외곽의 별들이 중심에 있는 별들보다 이동 속도가 더 느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관측 결과 은하에 있는 모든 별들의 속도가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별들의 이동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질은 바로 암흑물질이며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 물질을 찾고 있습니다. 과거에 에드윈 허블은 아주 위대한 발견을 해냈습니다. 우주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냈던 겁니다. 또한 허블은 우리에게서 더 멀리 떨어진 우주일수록 팽창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는 사실도 발견했죠. 당시 과학자들은 우주는 정적이거나 나중에 다시 수축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허블의 발견은 천문학계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 이유를 암흑 에너지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암흑 에너지의 정체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의문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도 궁금하지만 우주의 탄생 이유는 우주의 가장 커다란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죠. 도대체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점은 어떠한 이유로 생겨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점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당장 이 미스터리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과학자들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의 준비 과정이 서서히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제임스 웹 등을 통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주의 미스터리를 하나씩 추적해 나갈 예정인데요. 머지않아 아주 깊은 우주에서 정말 놀라운 발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우주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답을 할 수 없는 우주의 오래된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미스터리에 대한 답은 우리 세대에서는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많은 빛들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죠. 작년에 과학자들은 우주가 실제로 얼마나 밝은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나사의 뉴 호라이즌 탐사선이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알려져 있는 우주의 모든 빛들을 제거해 본 건데요. 실험 결과는 과학자들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빛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에는 여전히 많은 빛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뉴 호라이즌의 기술적인 문제나 과학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계산 착오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빛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주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빛의 절반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또한 태양계 바깥의 우주에서도 생명을 품고 있는 행성은 아직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크기는 약 920억 광년으로 엄청나게 거대한데요. 이렇게 거대한 우주에는 아무리 낮게 잡아도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만 해도 최소한 약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존재하고 있죠. 또한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별들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에는 과연 몇 개의 행성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계산해보면 최소한 100회 개가 넘는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가장 최소한의 수치를 적용해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많은 행성 중에서 지구와 비슷한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은 정말 단 한 개도 없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여전히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적어도 한두 개쯤은 있어도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과학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약간은 추정을 할 수 있지만 마지막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주의 마지막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지만 아직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도 과학자들은 우주의 마지막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가설로는 빅뱅과 반대되는 개념인 빅크런치 가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우주가 계속 팽창하다가 어느 날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반대로 수축하게 되어 다시 빅뱅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빅크런치는 무한히 반복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빅바운스라는 순환 모델로 이어지게 되죠. 또 다른 가설로는 빅프리즈라는 가설이 있는데 이 가설에 의하면 우주의 마지막에는 모든 열이 사라져 공허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우주에 존재했던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사라지고 분산되어 우주는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영원한 공허만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빅립이라는 가설도 있는데 이 가설은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보다 훨씬 빠르게 축적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이 흘러 우주에 너무 과도한 암흑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 우주는 폭발하게 되어 결국 산산조각 나게 된다고 합니다. 얼핏 우주의 상당 부분은 어떠한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성, 행성, 소행성, 그리고 이들을 이루고 있는 은하 같은 것들로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물체들은 전체 우주에서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연구에서는 1% 미만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우주를 구성하는 90에서 99%는 대략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두 물질은 바로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며 대략 7:3 정도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발견은커녕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죠.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과연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빅뱅 직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죠. 비록 가설이긴 해도 우리는 빅뱅의 1초 후에 대해서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빅뱅이 일어나기 1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빅뱅 이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논리를 무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건 빅뱅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즉 시간과 공간은 빅뱅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빅뱅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만으로도 벌써 우리의 이해를 아득히 뛰어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스티븐 호킹의 말대로 정말 의미가 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선례도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학적 개념을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었나요? 남극의 남쪽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처럼 말입니다. 빅뱅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는 일단 묻어두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관측에 따르면 우주는 빅뱅이라고 불리는 아주 뜨겁고 밀집된 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주의 팽창률, 첫 번째 원자가 형성될 때 방출했던 빛의 온도와 패턴, 다양한 원소, 은하 및 기타 대규모 구조들의 분포 등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빅뱅 이론을 지지하고 있죠. 이러한 증거들은 우주가 빅뱅 이론이 예측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진화되었다는 결론을 뒷받침해줍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우주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의 95%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죠. 또한 우주의 양성자, 전자 및 중성자가 어떻게 빅뱅의 후유증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에 따르면 이러한 입자들은 아주 오래전 반물질에 의해 파괴되었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주의 역사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주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해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을 구성하는 개별 입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했지만 결국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대형 강입자 충돌기와 같은 강력한 입자 가속기조차도 이러한 우주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데 번번이 실패했죠. 또한 우주의 팽창의 역사와 구조에 대해서 면밀하게 측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힘인 암흑 에너지의 본질에 대해서도 별다른 것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대부분의 물질이 원자와 같은 물질이 아니라 빛을 발산하거나 반사하거나 흡수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암흑물질은 현대의 과학자들이 직면한 우주와 관련된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 암흑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과학자들은 종종 이 물질을 구성할 수 있는 입자에 대해서 추측하곤 했었습니다. 약한 상호작용을 하는 거대한 입자, 일명 윈프는 암흑물질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최고의 후보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충돌을 감지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검출기를 통해 윈프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왔었죠. 오랫동안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었지만 과학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윈프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많은 과학자들은 이 실험을 통해 암흑물질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었습니다. 그러나 암흑물질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으며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윈프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얻을 수 없었던 과학자들은 결국 다른 암흑물질 후보로 옮겨가게 되었는데요. 윈프 다음으로 강력한 후보는 엑시온으로 알려져 있는 가상의 초경량 입자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강력한 자기장을 사용하여 이 입자를 오래전부터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암흑물질을 발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어쩌면 우주의 첫 순간이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상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초기 우주는 빅뱅 이후 100만 분의 1초 만에 쿼크, 블로온 및 기타 아원자 입자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금의 암흑물질이 만들어지려면 초기 우주의 입자들끼리 상당히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우주 초기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특별한 변화 없이 그대로 확장되었다고 가정하고 있죠.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러한 전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대부분의 역사에서 어떻게 확장되었고 진화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빅뱅 직후 1초까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빅뱅의 초기 순간에 일어났었던 사건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주를 직접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존재했으며 아직 우리가 모르는 힘도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많은 중요한 사건과 변화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물질들이 우리의 이해와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했을 수도 있으며 공간과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암흑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암흑물질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진 시대, 즉 빅뱅의 첫 순간의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은 은하가 우리에게서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첫 번째 명백한 증거로 인정되었죠. 그 이후로도 팽창 속도는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허블 상수는 오랫동안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허블은 계산을 잘못하여 허블 상수를 지금의 7배나 더 과대하게 계산했었죠. 그리고 1990년대 교재에는 종종 100만 파섹마다 초당 50km에서 100km까지의 속도로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허블 상수를 계산하는 한 가지 방법은 허블이 1929년에 했던 것처럼 물체가 얼마나 빨리 우리에게서 멀어지는지를 직접 측정하는 겁니다. 허블은 이러한 측정을 위해 광도가 일정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했죠. 현대의 과학자들도 여전히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IA형 초신성을 포함한 보다 더 다양한 물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분석 결과 우주는 약 메가파섹당 1초에 72에서 76km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빅뱅에서 약 38만 년 후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 방출된 원시의 빛을 연구하여 허블 상수를 계산하기도 하는데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으로 알려진 이 고대의 빛은 당시 우주에 어떠한 물질이 어떻게 분포했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빛을 자세히 분석하면 얼마나 많은 물질과 다양한 에너지가 존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공간이 확장되었는지를 포함하여 초기 우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이 빛을 분석하여 얻어낸 허블 상수값은
약 메가파섹당 1초에 67km의 속도였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직접 관측을 통해서 계산한 값보다 이상할 정도로 훨씬 더 작은 값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불일치가 일어나는 걸까요? 이러한 계산들이 정말로 올바르게 진행되었다면 허블 상수를 결정하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은 적어도 현재의 표준 우주 모델에서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하고 진화했던 방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거나 빅뱅 이후 처음 몇십만 년 동안에 만들어진 물질과 에너지의 형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는 물질의 밀도와 에너지에 달려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서 허블 상수를 계산할 때 암흑물질, 중성미자, 그리고 다른 물질의 양에 대해서도 추측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말고 사실 허블 상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주가 처음 10만 년 동안 또는 빅뱅 이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가설을 만드는 겁니다. 이 에너지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빛과 미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입자의 형태를 취했을 수도 있고 우주의 진공과 관련된 일종의 암흑 에너지의 형태를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과학자들은 이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과학자들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퍼즐은 머지않아 멋지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암흑물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암흑 에너지의 문제는 거의 다루기 어려운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다양한 입자들이 어떻게 빅뱅의 첫 순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하며 우주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또 우주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 거의 모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미스터리가 더욱 거대하고 원초적인 문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즉 우주의 가장 빠른 그 순간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아주 달랐을 가능성 말이죠. 어쩌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우주 과학 혁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과학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1904년의 물리학자들 역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과학자들은 이 세상이 발광성 에테르라는 물질로 가득 차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빛은 발광성 에테르를 이용해 이동한다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발광성 에테르는 빛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빛은 항상 일정한 속도로 공간을 이동하고 있었죠. 당시의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수성의 궤도가 뉴턴이 예측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관찰하고 많이 당황스러워했는데요.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벌컨이라는 미지의 행성이 수성의 궤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물리학자들은 무엇이 태양의 동력을 공급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알려져 있는 화학적 혹은 기계적 과정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은 다양한 화학 원소들이 특정한 패턴으로 빛을 방출하고 흡수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물리학자들 중 누구도 이를 설명하지 못했죠. 즉 원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완전한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비록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들의 답을 알지 못했지만 물리학의 혁명을 예고하는 것들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 젊은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그의 새로운 상대성 이론에 의해 과학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발광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으며 벌컨이라는 행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새로운 물질이나 행성이 없이도 이러한 미스터리를 아주 우아하게 해결해줬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새로운 양자 물리학 이론과 상대성 이론을 결합시켜
태양의 수명과 원자의 내부 작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이론들은 우주론 자체를 포함하여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탐구의 문을 열어주었죠. 이렇게 과학적 혁명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진적인 변화는 결코 쉽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우주의 수수께끼가 곧 오게 될 과학적 혁명의 징조인지 아니면 엄청나게 성공적인 과학적 노력의 마지막 결과물인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우주의 역사와 기원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역사, 특히 우주의 초기를 들여다볼 때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것도 부정할 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이 세상의 놀라운 비밀과 새로운 과학적 혁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주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비밀을 발견으로 바꾸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쯤 우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될까요? 감마선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밝은 폭발입니다. 작은 빅뱅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강력하죠. 감마선 폭발은 일반적으로 블랙홀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단 몇 초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는 감마선 폭발이지만 그 에너지는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현상은 1967년 벨라라는 미국 공군 위성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위성은 원래 소련의 핵실험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우연하게도 태양계 너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전자기 방사선을 발견하게 되었죠. 1991년이 되면서 천문학자들은 베스트와 컴프턴 감마선 관측선이라는 관측 장비를 가동했고 이를 통해 하루에 약 1개의 새로운 감마선 폭발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스트는 감마선 폭발이 하늘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 뚜렷한 신호를 가진 2가지 유형의 감마선 폭발이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 과학자들은 더욱 빠르게 감마선 폭발을 감지할 수 있는 위성과 지상 관측소를 설치하여 감마선 폭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장기 지속 감마선 폭발은 극초신성이라고 불리는 매우 격렬한 초신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극초신성은 우리 태양 질량의 5배에서 10배에 해당되는 별들이 삶을 마감하고 블랙홀로 붕괴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극초신성은 일반적인 초신성보다 100배나 더 밝고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하게 되죠.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장기 지속 감마선 폭발에 비해 감마선 폭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단기 지속 감마선 폭발은 2005년까지만 해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감마선 폭발이 너무나 빠르게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2004년에 발사된 나사의 스위프트 감마선 폭발 관측 위성은 마침내 단기 지속 감마선을 분석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2개의 초고밀도의 별들이 충돌하여 블랙홀을 형성할 때 또는 블랙홀이 중성자별을 먹어치울 때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죠. 이러한 폭발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주의 시공간에 중력파라는 잔물결을 만들어내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중력파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를 가동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단기 지속 감마선 폭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마선 폭발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최근의 관측에 따르면 감마선 폭발에서 방출된 광자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서서히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2019년에 이러한 현상을 처음 발견한 후 과학자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감마선 폭발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방출되지 않고 아주 좁은 빔의 형태로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구의 위성들이 대부분의 감마선 폭발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공위성이 하루에 약 1개의 감마선 폭발을 감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약 500개 정도의 감마선 폭발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감마선 폭발은 먼 은하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하에서도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5가지의 대량 멸종 사건 중 하나인 오르도비스기 대멸종은 약 4억 5천만 년 전에 발생했는데요. 이는 감마선 폭발에 의해 발생된 빙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 근처에서 이러한 감마선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면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오존층이 파괴되어 모든 생명체들이 치명적인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죠. 과학자들 중 일부는 언젠가 감마선 폭발을 직접 목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먼 은하에서 발생되는 감마선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코넬대학교 논문 사이트에 게재된 한 논문을 보면 빅뱅 우주론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2월 22일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의 캐서린 프리스 박사를 비롯한 국제연구진이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빅뱅은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지? 마블에서 나온 멀티버스 이론과 관련된 것인가? 라는 것으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런 것과는 전혀 별개로 정말 말 그대로 빅뱅 우주론이 진행될 때 또 다른 빅뱅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이론입니다. 우선 논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지, 암흑물질은 무엇인지, 그 암흑물질이란 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 우주가 빅뱅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 과학적인 우주 탄생 이론은 모든 물질은 약 138억 년 전에 흔히 빅뱅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폭발에 의한 특이점에서 생겨났다라고 설명되는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을 거치고 난 우주는 점차 진화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났고 그 과정에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새로운 물질들이 등장했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우주 전체의 약 95%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26.8%를 차지하는 암흑물질은 다른 보통 물질들과 마찬가지로 빅뱅 때 형성되어 우주의 거대한 구조를 구성하는 재료로 이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암흑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체불명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흑물질이 없었다면 우주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진화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주의 약 68.3%를 차지하는 암흑에너지도 우주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21세기인 현재까지 그 정체를 거의 알아내지 못한 정체불명의 에너지지만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가 지금도 우주를 빠르게 팽창시키는 주역이고 보통 물질이나 암흑물질과 함께 우주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원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기 전까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빅뱅에서 파생되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물질의 형성 과정은 암흑 물질의 형성 과정과 같다는 식의 가설이었던 것인데, 연구진은 이번 시나리오에서 빅뱅 우주론의 빅뱅이라고 하는 거대한 폭발이 하나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연구진의 설명에 따르면 우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빅뱅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중 하나가 암흑 물질을 형성시킨 빅뱅일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흑 물질을 형성하는 빅뱅을 암흑 빅뱅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운 우주의 탄생설을 발표한 연구진들은 암흑 물질의 탄생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연구진은 암흑 빅뱅에서 탄생한 암흑 물질은 일반적인 폭발, 급팽창, 핵합성 과정을 거쳤지만 일반적인 입자들과 다른 입자와 에너지가 남아 이들이 변형되어 암흑 물질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연구에서 암흑 물질은 일반적인 보통 물질들과 조금 다른 진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에 빅뱅은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과감한 주장은 진실과 거짓을 떠나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암흑 물질의 형성을 설명하는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가설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주요 이론 중 하나는 바로 암흑 물질이 빅뱅 직후 열 생산으로 알려진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가설입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빅뱅 직후 비활성 중성미제라고 부르는 입자의 붕괴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가설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설 모두 지금까지 암흑 물질의 형성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이 동시에 탄생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암흑 물질의 형성 과정을 보통 물질의 형성 과정의 틀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이론적 모델을 탐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인데, 암흑 물질의 형성 과정을 보통 물질의 형성 과정과 완전히 분리해 독립적인 과정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새로운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존 이론을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또한 하나의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기존의 연구를 참고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만약 기존 이론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기존 이론을 수정하지 않고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점은 새로운 연구를 진행할 때 굉장히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학계는 물론 많은 이들은 지금까지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던 빅뱅은 오직 우주의 4.9%에 해당하는 물질만 만들었고,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약 95%의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더욱 심오하고 아름다운 다른 빅뱅으로부터 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만든 새로운 빅뱅은 또 얼마나 많은 사실을 숨기고 있을까요? 그 신비로운 얘기들을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